김현정의 뉴스 쇼. 만날 뻔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미국의 펜스와 북한의 김여정, 시종일관 냉랭했던 두 사람, 알고 보니까 만나려고 약속까지 하고 왔었다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발로 전해진 이 소식, 그야말로 깜짝 뉴스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화는 없다던 펜스 부통령이 실은 북미 비밀 대화를 약속하고 한국에 왔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피차 만날 의지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게 2시간 전에 깨진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존재할 때 뭐부터 들려줄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뉴스가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중재가 중요합니다. 그 중재 외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은 됩니다만 꼭 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좋은 뉴스이자 나쁜 뉴스의 행간은 잠시 후에 첫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평창부터 가죠. 네, 쇼트트랙 슈퍼 골든데이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어제 은메달 잘 땄어요. 네. 남자 팀 추월팀. 오늘은 쇼트트랙에서 좀 뭔가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잘하면요, 오늘 하루 금메달 3개, 트리플 골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3개요? 네. 오늘이 쇼트트랙 종목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우리 대표팀은 남자 500m, 여자 1000m,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근데 공교롭게 집안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남자 500m에서는 서희다, 임효준, 황대현 선수가 승부를 벌이고요. 예. 여자 1000m에서도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이 메달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들 모두 각조 1위로 예선전을 통과한 만큼 양보 없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녀 개인전이 끝나면요, 남자 5000m 계주가 이어지는데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뭐 메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어쩌냐 얘기하지만 그래도 따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분 좋은 소식 얘기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경기에서 이승훈, 정재원, 김민석 대표팀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예. 결승에서 노르웨이의 간발의 차이로 지긴 했지만 소치 올림픽에 이어서 2대회 연속 은메달입니다. 예. 특히 올해 30의 이승훈 선수 역할이 돋보였는데요. 10대 선수 둘을 이끌면서 레이스를 견인해 맏형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잘했어요. 네. 한편 왕따 논란을 낳았죠. 여자 팀 추월 대표팀 그 7, 8위 순위 결정전도 있었는데 예. 한 주자가 팀에서 밀려나는 그런 장면이 재현되지는 않았지만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해서 8위로 결국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 왕따 논란 빙상연맹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2부에서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 얘기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죠. 네, 이윤택의 사과 연출입니다. 성추행을 공식 사과를 했던 이윤택 씨인데 그 사과마저도 쇼였다, 연출이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잖아요. 예, 사과에 앞서서 리허설까지 하고요. 이 불쌍한 표정을 짓는 그런 연습까지 했다, 이런 증언이네요. 연희단 거리패 한 단원이 자신의 SNS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예. 공개 사과 전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윤택은 노래 가사를 쓰듯 시를 쓰듯 사과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상 질문과 함께 진행된 사과 리허설 중에 극단 대표가 이거 표정이 별로 불쌍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니까 이윤택은 다른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이건 어떠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폭로자는 지옥의 아수라였다, 이렇게 썼는데 공감이 가네요. 아이고. 예, 여대생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 씨. 조민기 씨는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 포인트 짧게 가죠. 네, 국정농단 법꾸라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예. 미르 K스포츠재단이 불법 설립될 때 직무감찰 등을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했던 혐의, 또 문화체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예.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김여정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무산됐다라고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미국과 북한의 만남 불발은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올림픽 개회식 때 우리나라 방문했던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 대표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쳤고요. 정말 싸늘했던 거 이런 분위기 기억들 하실 텐데요. 심지어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하고 동선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부탁했다는 얘기마저 나왔었었죠. 그런데요. 실은 이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과 북한이 비밀 회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심지어 장소는 청와대가 제공하기로 했었다는 뒷얘기가 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동 2시간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대화를, 이 회동을 취소했다. 라고 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미 국무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겉으로 보인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뒤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분의 시각, 이분의 해석을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저 이것부터 좀 여쭙게요.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김여정 부부장 오기 전이었잖아요. 예. 예, 그때 김여정 오면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분명히 그럴 거다. 그거 아니면 올 이유가 없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틀리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예, 어쩌다 이렇게 글댔어요.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도, 예, 이렇게. 말할 때는 확신에 차서 얘기해야죠. 그러나,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예.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쪽집게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맞춘 분, 정세현 전 장관. 근데 아마 이거는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김여정, 그리고 펜스가 오기 전에 한국 방문하기 전부터 비밀 회동을 약속하고 왔었다는 거. 이거는 정 장관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예.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1월 10일 날 문 대통령과 펜스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것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예. 그때 펜스가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가 참 북한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의 문호는 열려 있다. 북한이 대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문호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1월 10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1월 중순쯤에서 북한에서 어차피 그 남북 간에는 이미 판문점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간 김에 미국에서 부통령이 온다니까 우리 쪽에서도 격을 맞춰서 보낼 테니 좀 비공개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한테 했으자고 난 봐요. 우리를 통해서. 언론에는 미 CIA가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미 CIA가 알고 먼저 움직였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언지를 줬을 거다. 주선을 했고 그러다 보면 정보는 한미 간에 공유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련된 건데 그래요. 그래서 10일 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취소라는 게 원래 일방적인 거예요. 합의해서 취소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취소는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1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용을 듣고 북한이 대화 좀 해보자라고 밑으로 이제 의견을 넣었을 거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개막식에 만나서 펜스와 우리는 김여정을 보낼 테니 만나자라고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왜 북한이 2시간 전에 회동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깼느냐? 왜일까요? 미국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고 이쪽에서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8일 날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올 때까지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2월 8일 도착 때까지? 도착한 뒤에 이제 그러면 10일 날 2시 이후에 만나자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나기로 얘기는 하고 왔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까지는 안 잡힌 채로 왔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장소 시간까지 잡아놓고 9일 날 예. 펜스 부통령이 보인 행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9일이라면은 개막식 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오전에 그러니까 천안함 기념관 다녀왔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를 미국에서 여기까지 데려왔지 데리고 않았어요. 왔죠. 예. 데려와 가지고 개막식까지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그 리셉션장에서 예. 예. 개막식 전에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있었어요. 헤드 테이블에 있었죠. 펜스도 앉고 그다음에 김영남 저쪽에 상임위원장도 앉게 돼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게 배치가 돼 있었다죠. 예. 예. 펜스 부통령이 늦게 돌아가지고 5분 만에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하고 눈도 안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내가 사실은 나도 그 리셉션장에 만찬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김영남 위원장하고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나보다 17살이나 많은 분인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오랜만이라고 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보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아는 척을 했는데 뭐 음식을 열심히 들고 계시다가 내가 이제 아는 척을 하니까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펜스가 횡하고 떠난 다음. 그렇죠. 하하. 그 테이블에 펜스는 없었고 그러니까 예.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벌개질 정도의 모욕감. 벌개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는데 그다음에 예, 예. 개막시장에서는 바로 고개만 돌리면 뒤에 뒷줄에 앉아있는 김여정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게 각도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9일 밤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막식. 그 예. 9일 밤이죠. 개막식. 예. 거기서 눈도 안 맞추는 걸 보고 예. 아마 김여정도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김여정도 얼굴이 이렇게 되면, 벌개졌을 거다. 거기 얼굴 벌어진 건 제가 못 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평양에 보고했을 겁니다. 이런 그 결정은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위임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평양에 보고해가지고 김정은의 최종 결정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게 2시간 전에 아마 당사자들한테 이쪽 북쪽 대표단들한테 통보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10일 오전, 그러니까 10일 오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펜스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오전에 김여정과 펜스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2시간 전에 북한이 취소했다. 그렇게 촉박하게 취소한 건 김정은의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 결단이 물론이죠. 내려지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 그러니까 펜스 시간. 부통령의 개막식 직전 알겠습니다. 서울 도착 자. 후 직전 행보 그다음에 예. 현장에서의 그 사람의 저 여러 가지 행동 거지를 보고 예. 이거 만나봐야 싫은 소리만 듣고 혼만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러면 장관님 예. 펜스 부통령은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와서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국내 정치적인 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지금, 국내 정치? 미국의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은 어떤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강경파입니다. 예. 강경파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는 당사자들이 입 다물면 그냥 묻히고 가는 거였는데 왜 열흘이나 지난 어제 이걸 미국이 흘렸을까? 왜 공개했을까? 봐서 그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 했다는 것도 다 나왔지만은 예. 자관 북한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늦게 갔다가 5분 만에 나왔다. 예. 김영남 그 같은 밥 먹는 테이블에 마주보고 있는 김영남하고도 인사도 안 했다 하는 거 가지고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았어요. 아, 무례했다. 너무 매너 없었던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의 명색이 부통령이 그렇죠. 그렇게 그 속 좁게 그러면 되겠어요? 아주 나중에 그 이튿날 만나서 뭐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예. 그 지금 거리에 그 테이블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의 눈도 안 맞추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나 잘못 없어 라고 이제 면피용 언론 플레이라고 했던데 일종의 면피용으로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는 북한이 깼어 내 약속 이 얘기 하려는 거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두 가지는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북미 대화가 있어야 지금 남북 대화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도를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이방카가 다녀간 뒤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미국에 보낸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 높은 급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예. 실무자들이 계단 밟아서 분석하고 계단 밟아서 보고하는 동안에 시간은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청와대 높은 사람이 가야 돼요. 최선도 안보실장이 직접 가서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직접 그談判을 하든지 미국이 태도를 좀 바꿔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다시 회담장으로 끌어내겠다. 협상장으로. 이런 이 위임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실무자가 가서는 안 되고 최선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단계만 거치면 바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계단 개수가 많지 않은 그런 협상을 시작해야지 이게 40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되겠어요? 정의용 안보실장 정도는 가야지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실무 단계에서 움직일 일이 아니다. 그럼 시간 다 가버려요. 과감하게 움직여서 스피디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라 이 말씀. 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북미 대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신문 쭉 보고 왔는데 이 상황들 봐라. 북미 대화는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신문들 많던데요. 이제 그렇게 보도하는 신문도 있고 노력하면 될 거다 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신문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봤습니다. 정세현 장관께서는. 근데 문제는 지금 펜스 부통령과 같은 입장을 조금 미국이 누그러뜨려줘야 돼요. 강경한. 그래야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지금 양쪽에서 장외에서 기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의 태도를 조금만 누그러뜨려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할 테니까 좀 이걸 좀 위임을 해달라는 걸 얘기하려면 높은 사람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는 국회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신다고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의원들의 고함과 호통 소리로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수라장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있었고요. 급기야 운영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자, 임종석 실장이 바른데 서보십시오. 바른데 서세요.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위원장이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서라. 왜 나한테 서라 그러냐? 이런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권력 남용 아니냐? 이거 갑질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회까지 됐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운 국회 운영위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일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세운 일이 있습니까? 국회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청문회를 보면 증인들이 증인 선서할 때 보통 발언대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답변을 할 때는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피감기관장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상임위원장 맞은편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대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설 일이 없죠.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언대로 가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얘기를 하라고 시켰으니까 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거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은 걸까요? 군기잡기 했던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요. 마침 또 임 비서실장이 운영이 출석하기 전에 SNS에 사생 결단하지 말자.
오기 부리지 말자.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하. 근데 마침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운 국회 운영위원장. 두 사람이 맞선 이 상황,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요즘 학교에서도 이렇게 벌 주지 않는다입니다. 학교의 추억을 좀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거 요즘에는 없겠죠 설마. 아, 이제 제 경험입니다. 뭐요? 어떤 거? 선생님이 야단칠 때 학생 중 한 명이 웃음기를 쪘다. 예,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 일어서 너 나와. 너 웃어. 내가 그렇게 웃어? 웃었어 너. 뭐 이런. 그러다가 급기야는 반장 앞으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어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사단 협의회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를 오전까지만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김성태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서 오후까지 회의를 속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예. 이때 청와대 실무자가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가 살짝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가 김 위원장이 웃은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실무자가 아니 저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CCTV에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상황까지 간 거는 좀 제가 볼 땐 심했다고 봐요. 자, 그럼 반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반장 임종석 비서실장 발언대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된 사연이구나. 요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학생 인격 모독이다, 인권 침해다 이런 지적받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무리 국회라지만 물론 국회 권위도 필요하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 당신 발언대로 나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군기잡기 치고는 너무 그러니까 심했다는 거죠. 뭐 비서실장 아니라 뭐라도 발언대에 설 일이 있으면 설 수 있죠. 관례가 아니었어도. 네네. 문제는 웃었다. 좀 웃은 사람 누구야? 이것 때문에 반장 나와. 이거는 좀 국민들이 약간, 어떻게 보실지. 예,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겼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엉뚱한데 화풀이 할 때 얘기하는 네, 쓰는 속담이죠. 예. 어제 최대 쟁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수사였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 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적은 항의 문구를 노트북에 아예 붙여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하필 첫 질문자가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이에요. 예. 무슨 수사를 3년이나 하느냐.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라고 사실상 요구를 한 것이었거든요. 임 비서실장이 아니 검찰 수사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이 언론에 바로 속보로 전해졌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설왕설래 오고 가고 이러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임 비서실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역으로 상황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건데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전사와 투사의 품격을 보고 싶다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예, 저랑 그 직후에 한 표 차이로 인터뷰 신승을 거뒀죠. 할 때 얘기했던 게 맞아요. 내가 투사할 거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라 그러죠? 품위 있게, 네, 품위 품격 있게. 지켜라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전사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럼 난 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사와 투사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했었어요. 진짜 잘 싸우는 전사와 투사는 뭡니까? 경기 룰을 제대로 지키면서 품격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품격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말 대포 쏘고 막 이런 모습들 자꾸 보이거든요. 청와대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불러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싸움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여야가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게요. 청와대나 여당도 자제하고 야당도 좀 자제해서 품격 있는 싸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관계자가 푹 하고 정말 웃었다며. 그것도 사실은 좀 무리한 국회에서. 얘기도 하죠.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웃은 게 사실이라면 웃긴 일을 했으니까 웃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나오고요. 도대체 그 정황이 어땠는지 더 궁금하다라는 문자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대표팀 어제 마지막 경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빙상연맹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다 하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뿌리 깊은 빙상연맹의 파벌 다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자세한 얘기를 좀 취재해봤답니다. 그 추적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해당한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용의자가 자살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존재합니다. 잠시 후 짚어드리죠. 그리고 화제의 인터뷰, 여러분 빙상 경기장에서 유독 신기록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 아세요? 얼음의 질이 너무 좋다는데요. 이 얼음을 만드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예, 백이태 씨의 얘기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왕따 논란을 겪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대표팀 결국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묵묵부답으로 경기장 빠져나가는 선수들 보면서 속으로 골문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빙상은요. 올림픽 전에도 노선영 선수의 참가 자격 문제, 또 심석희 선수 코치 폭행 사건 이런 잡음들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안현수 선수의 귀화도 파벌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참 희한합니다. 왜 유독 빙상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은 이 빙상연맹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빙상적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일단 어제 여자 팀 추월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씁쓸하게 봤고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인데 예. 찬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좀 안타깝고요. 왜 하필 이 빙상에서만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생길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유심히 주시하고 있고요. 예. 저 역시 이 빙상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상임위를 계속 이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찹찹하세요. 예, 특히 이번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건부터 좀 얘기를 풀어보죠. 이게 뭐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의 일회성 갈등,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빙상 쪽에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결국 그 안에 내재된 문제 때문 아니냐. 특히 지금 국민 여론은 뭐 청와대 청원에 지금 55만 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로 전명규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빙상연맹 주류에 대한 비판이 우세합니다. 안현수 선수 귀화 때부터 적폐로 지적되어 온 인물이 이 전명규 부회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론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적폐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빙상의 파벌을 보는 세 가지 다른 시각이 있어요. 세 가지 시각이요? 네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전명규 부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에는 한 체대 출신 위주의 독선적인 리더십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한 체대 출신들이 많은 핍박과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전명규를 적폐로 규정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이 시각이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의 주류를 이루는 시각이 그 시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더 좀 따져봐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각은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 90년대 후반부터 이 빙상을 맡게 되거든요. 지금은 삼성 계열사의 사장이죠.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빙상 회장을 맡았어요. 한 20년 정도 그런 세월이 진행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회장을 했던 분이 이제 장명희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회장을 지금 삼성이 맡기 전에로 가면은 장명희 씨. 90년대요.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연세도 이제 80이 넘으셨고요. 이 장명희 전 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빙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권의 개입
한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명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장명희 전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래서 전명규 세력 대 장명희 세력, 그렇게 두 세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파벌하는 게, 그러니까 한 체대 파벌, 이게 전명규 부회장 라인. 네네. 비한 체대가 장명희 전 회장 라인. 최고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 번째 시각은 각각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세 번째 시각은 양쪽 모두 적폐로 보는 시각인데요. 그래서 소위 장명희 전 회장을 구악으로 보고요. 예. 전명규 부회장을 신악으로 보는 구악 대 신악의 이런 파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하게 일면만 봐서는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좀 모두의 그 문제고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기가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3명의 팀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2명이 1명을 왕따시킨 거 아닙니까?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 네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고 국민들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둘과 1명이 양쪽에 관련된 그러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죠. 이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되, 지금까지의 판을 쭉 읽어보자면 전명규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한 체대 라인, 장명희 전 회장으로 상징되는 비한 체대 라인, 파벌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팩트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본질은 그 두 파벌의 갈등과 싸움, 총만 안 들어있지 뭐 전쟁과 같은 죽기 살기 그런 싸움이 진행돼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진행돼 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니까는요. 이것은 결국에는 핵심이 대학 입시하고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학생 선수들의 목적은 1차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런 파벌 싸움은 대학의 입시 비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입시 비리는 주로 이제 돈과 관련돼 있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명규 부회장이 나오기 전에는 선수를 뽑는데 돈이 굉장히 주요했다. 근데 전명규 부회장이 나와서 오히려 성적 위주로 사람들을 선수를 찍어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물론 성적 지상주의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낳긴 했지만 돈의 문화는 좀 사라졌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전명규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와서 내부를 보니까 빙상계가 너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명규 부회장이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을 삼성이 보고 저 정도면은 삼성이 신뢰할 만하겠구나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 체대 중심의 그런 사고와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이상하게도 전명규하고 같이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등 돌린 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전명규 부회장의 이런 리더십이 결국엔 독선적이라는 그런 평가도 전명규 부회장이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신학이다, 구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도 소외된 사람들은 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간 선수들도 있다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전명규 부회장이 지금 이 여론에 가장 집중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요. 안현수 선수가 한국 떠나면서 맹비난을 했던 인물, 이제 안현수 선수의 정확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맹비난했던 인물이 전명규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전명규 부회장은 사실 부회장직 내려놨다가 작년 2월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기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명규 부회장 적폐의 상징 이 사람이 문제구나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좀 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과연 안현수가 전명규 부회장 때문에 귀화를 한 건가? 이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나오는 제가 안현수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요. 예. 안현수 부친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안현수와 전명규 부회장은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사제지간이고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최근에 안현수 선수가 한국에 와서 훈련을 했을 때 한체대 빙상장에서 했거든요. 한체대 빙상장에서 했다는 거는 전명규 감독 그 부회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안현수 선수와 전명규 부회장 사이가 좋다. 좋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안현수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왜 그 귀화를 하게 됐는지 전명규 때문인지 그를 안현수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일부터 해서 그 일을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분명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과거 그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명규가 부회장을 사퇴하는 것도 그 14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현수의 귀화가 빙상계의 파벌 문제 때문인지 이걸 한번 검토해봐라.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하고서 바로 전명규 부회장이 소치올림픽 하다가 중간에 한국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명규 부회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김재열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회장 하시는 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가지고 전명규 부회장이 쫓겨나게 되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다시 이제 복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이 좀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안현수가 왜 귀화를 하게 됐는지 그 책임이 전명규한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치 않구나. 전명규 라인 하나의 횡포가 아닌 훨씬 더 큰 것들이 산재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왜 핵심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왜 박근혜 정부가 전명규를 제거했을까? 이 퍼즐을 좀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전명규 부회장이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4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지킴을 당했는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적폐청산이 사람만 향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넘어서 시스템 구조를 고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야 그게 진짜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빙상연맹의 구조적인 개혁까지 이번에 이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그럼 당장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체육적폐 청산이죠. 이 빙상 적폐 여기도 이 적폐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올림픽에 급급하다 보니까 빙상 쪽도 적폐를 그대로 안고서 올림픽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이 빙상계를 비롯한 이 체육계의 적폐청산 작업을 아주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어느 쪽을 두둔하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당히 복잡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복잡한 갈등의 양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이걸 실마리로 해서 이제 진상 규명 작업, 적폐 청산 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의 마스코트 네. 수호랑. 네. 엄청나게 인기래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구한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수호랑 인형을 볼 때마다 네. 손수호 변호사 떠올라요. 그래요? 닮았나요, 좀? 얼굴도 좀 닮았고. 그래요? 이름도 게다가 수호. 네, 제가 평창 좀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평창도 다녀오셨잖아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 예. 가서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뭐뭐 보셨어요? 남자 아이스하키, 스키 점프. 스키 점프도 보셨어요? 또 에어리얼. 스키. 에어리얼도 보셨어요? 네, 까지 보고 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 생생한 숙소는 어디 묵으셨어요? 사실 숙소 걱정 때문에 당일치기로 하려고 했다가 지인이 본인 소유의 콘도에 빌려 주셔서 제가 그 덕에 하루 묵고 왔습니다. 편하게 갔다 오셨네요. 네. 오늘 탐정 주제가 이 여행지에서의 숙소 문제, 게스트하우스 얘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제 며칠 묵고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숙소 형태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객실을 쓰는 그 기숙사 형태의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있죠. 2층 침대 있는 곳. 그렇습니다. 또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뭐 주방이나 거실 등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도 있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또 여러 이용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게다가 여행지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여러 젊은 여행객들이 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행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런 유행에 찬물을 끼얹는,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죠. 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망 사건입니다. 설 직전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경찰이 공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용의자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네, 지난 10일이었죠.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로 그 다음 날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고요. 경찰은 타살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투숙했던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이 건물의 이 게스트하우스의 소유자는 따로 있었고요. 이 용의자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인데요. 관리만 해주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그렇습니다. 이 관리인이 이게 투숙객들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 파티가 열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이 관리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인이 손님을.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용의자가 이미 작년 7월에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 관광객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거든요. 성범죄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이제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로 도주했고요.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며칠 지나서 충남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불기소 결정인 거죠. 하지만 공범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유족들이 이 숨진 관리인의 상속인, 가족이 되겠죠.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사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형사, 민사 다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용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망한 용의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용의자의 자살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데 우리 뇌리에서도 이제 잊혀져가는 사건인데 손탐정이 보시기에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 네.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는요. 범행의 동기, 배경, 그리고 또 과정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누군지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요. 게스트하우스 관리 문제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네, 이 용의자가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 이 장소에서 네. 이 장소에서 강간하려다가 적발이 된 거거든요. 네, 준강간 미수죠.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소유주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고용을 했거나 아니면 동업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구체적인 배경이 무언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소유자의 책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바는 없지만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용의자의 도주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의자 고향이 부산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도주하지 않았고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안양 거쳐 천안으로 갔습니다. 예. 또 제주공항 출발 당시에요. 웃으면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요. 공개가 됐죠, 요거. 네. 그리고 또 김포공항 면세점까지 들렀습니다. 예. 이런 도주 경로를 택한 이유가 뭔지, 또 이동과 은신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 받은 거 아닌지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도와준 사람이 없는지. 네 번째도 있습니까? 네.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게 2월 7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2월 8일 전후로 해서 용의자가 이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를? 네. 타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애초에 이 관리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예. 이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걸 볼 때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 것 아닌가. 강력범죄가 이번 사건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있지 않을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여죄도 찾아봐야 될 거다.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부분은 꼭 밝혀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넓게 짚어봐야 될 지점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손탐정의 눈으로 본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첫 번째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거. 네, 이 사건에서는요. 준강간 미수, 중간범죄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대상도 아니에요. 법에서 제한하는 취업 제한 대상은 어디예요? 아청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 어린이집, 또 병원 같은 의료기관, 또 체육시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들어가요?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숙박업소, 특히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그래서 숙박업소 관리인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특히나 단순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취업하지 못하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숙박업소,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로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또 경계심이 약간 좀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또 문단속도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에 비해서 느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도미토리 생각해 보세요. 기숙사형으로 이렇게 2층 침대로 놓여져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관리인이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관리인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포인트. 네, 공개수배 제도. 공개수배 제도? 공개수배 제도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찰청 훈령 중에요. 범죄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 178조의 공개 수배가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 공개 수배도 있고 또 긴급 공개 수배 등도 있고 또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같은 강력 사건에서요. 공개 수배를 했다가 이번처럼 용의자가 자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떠오르세요? 2008년에요.
일가족 4명을 살해했던 전 야구 선수 이모 씨. 또 2013년에요. 순천에서 여대생을 이제 납치해서 강도했던 그런 정모 씨 등을 비롯해서요. 적지 않은 범죄자들이 공개 수배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 수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 강력범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범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 왜냐면요.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책임을 다 지기도 전에 사망해 버리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매우 어렵게 됩니다. 미궁으로 빠지죠.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범을 확인하는 부분도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 그리고 또 피해자 유족들이 입는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기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경찰이 초기에 용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실패하면서 공개 수배로 넘어간 케이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요. 애초에 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종 선고를 접수한 경찰이요. 게스트하우스로 갑니다. 그래서 뭐 다 주변을 살피고 이 관리자와 만났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용의자는 모른다라고 태연하게 답을 했습니다. 단순 실종에만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직접 만나고도 제대로 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알려버린 셈이 됐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이 사람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의 렌트카를 운전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오후에. 네. 그런데 이 경찰은요, 용의자에게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전화로 물어봤고. 그 관리인한테? 네. 이 관리인은 지금 마트에 있으니까 장 보고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공항으로 가서 도주해버린 겁니다. 여긴 거죠. 네. 아니,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바로 덮쳤어야 되는데 전화해서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세요? 물어본 거예요. 네, 경찰이요. 이 용의자의 말만 믿고 돌아올 거라는 말만 믿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도주 가능성을 생각해서 공항에 이제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확인해서 긴급 체포에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깝게 놓쳐버리고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공개 수배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요 과정을 생각하면 공개 수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리제도. 무슨 관리제도요? 제주 경찰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죠. 예. 또 행정기관, 소방관서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안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징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숙박하거나 독방수더라도 동선이 겹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범죄, 또 절도 사건 등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 거죠. 실제 처벌된 사례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거죠. 진작에 점검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운영도 잠깐 위태위태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 이제 숙박보다 오히려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남녀 숙박객에게 비율을 맞춰서 즉석 만남을 추천해 준다든지. 미팅도 해요, 거기서? 네, 단순히 저렴하고 편리한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런 그 영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그런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장점을 살려서 파티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성범죄 위험이나 어떤 다른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는 더 철저히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냥 풀어주는 상태. 그렇습니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래저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게스트하우스는 없다. 없다니요. 지금 되게 많다면서요.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어촌 민박업, 제주특별법에는 휴양 펜션업,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숙박업으로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딱 뭔가 규정 짓지도 못하겠어요. 펜션인가? 민박인가? 기숙사인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도요.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 보시면 연관 검색어에
게스트하우스 뜻이라는 게 뜹니다. 그만큼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등록이나 신고도 없이 그냥 영업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존재하고 인기도 좋지만 이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이용객, 국민들이겠죠. 그리고 또 건실하게 게스트하우스 잘 운영하는 분들도 덩달아 피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수 있겠고요. 또 대다수의 선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억울한 이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의 이면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청취자 이수호님, 저 이수호입니다. 수호랑이 특별히 와닿네요. 네. 이분도 역시. 반갑네요. 네. 손수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청취자 민경현님, 수호랑님 항상 흥미로워요. 여러 면에서 여러 사건들 다시 짚어줘서 고맙다 문자 주셨고, 최선용님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해 보셨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숙박업소의 본질을 잊고 있다. 아까 그 뭐 파티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또 경찰이 초반에 너무 신중치 못하게 어리숙했다라는 의견 정민호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그 빙상연맹에 대한 속사정 들으시고는 박성신님 객관적 시각이 좋네요. 예, 마녀사냥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특히 대학 입시 비리와 연결돼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그 4528님은 언론의 그 직후에, 경기 직후의 인터뷰가 좀 이 사건을 키운 면도 있다는 거, 그 왕따 논란 뭐 이런 거 키운 면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다. 이런 문자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로 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오랜만에 미국으로 가요? 이게 뭐 워낙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 그리고 뭐 사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만이 거의 기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지금 너무 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요 얘기 잘 잊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미국의 총기 규제 캠페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설날 연휴 첫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로 17명이나 사망했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학생, 교사,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 24일에는 대대적인 평화 행진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헐리우드 유명 배우, 영화 감독들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동참을 선언을 하고 있고, 유명 팝 가수들까지 평화 행진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커지는 느낌. 네, 오늘 Y뉴스. 미국의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왜 총기 규제 촉구 운동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네. 헐리우드 배우 누가 일단 나섰어요? 유명 영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인 조지 클루니라고요. 그 인권 변호사인 부인 아말 클루니와 같이 함께 먼저 나섰습니다. 클루니 부부. 예, 이 부부는 총기 규제 이제 촉구 평화 행진에 $50만, 우리 돈 5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5억을. 그 직접 행진에도 동참할 것이다. 8개월 된 쌍둥이 엘라와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클루니 부부의 뒤를 이어서 토크쇼 이왕 오프라 윈프리도 $50만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도 5억 한 3천만 원 정도. 야, 여기는 뭐 크네요. 액수도.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름도 들리던데요. 네. 스필버그 감독도 나와 나의 아내 게이트 캡션은 조지 클루니와 함께 총기 규제 집회에 $50만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도 $50만. 그리고 헐리우드 유명 프로듀서인 제프리 카젠버그, 이게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기도 $50만 기부하기로 했고, 그리고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0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인들이 총기 규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고교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 학교가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죠. 유독 학교에서 많아요. 이게 2018년 들어서만 벌써 총 18건이 일어났고.
내 총기 사건만 18건. 학교 내. 그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8건이나 된답니다. 예.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교생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도로에 들이누워서 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Am I next? 뭐 이런 뭐 편말을 들고 서 있기도 그렇더라고요.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트위터에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뭐 인권 운동,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었죠. 프리덤 라이더스.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런 고교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계속되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한두 번입니까? 총기 규제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번번이 정치권에서 특히 힘 있는 자들이 막아서니까 뭐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법안이.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총기 난사에서 악용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단창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하는 걸 상정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게 플로리다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상정을 했거든요. 그 반자동 돌격 소총 AR-15을 금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을 찬성 36대 반대 71표로 고려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막아요? 막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미국의 그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가 하나 있죠. 전미총기협회라고. 맞습니다. NRA라고 있는데 회원이 500만 명에 달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정치인들에게 쓴 돈이 5천만 달러. 후원금 여러분. 네,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금 풀이 바로 거긴 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만 한 3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간인 거고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아니 총기를 규제해도 총기를 비밀리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총은 총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규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총기 규제를 총기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를 표명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나와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일 겁니다. 조지 클루니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리트윗한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 80%가 총기 규제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다. 그러면 권영철 선임 기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 총기 규제가 정말 통과될 가능성 뭐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과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광화문에 막 촛불 들고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도 있고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 통과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던 프리덤 라이더스가 1960년대에 워싱턴 백악관 앞에 20만 명이 집회를 했고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뭐 나에겐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흑인 차별 철폐가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고교생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기는 한데 3월 24일 집회가 얼마큼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의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으로서는 힘들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총기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패배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텍사스에 그렇게 뭐 기관총을 난사해도 결국은 법안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맞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게 돼요. 뭐 총기로 일어선 나라, 총기로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올 정도라는 거. 미국의 지금 총기 규제 캠페인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거, 이 현상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 인터뷰 오늘도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선수가 아니고요. 뒤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평창 빙질 최고다.
내 생에 이렇게 좋은 얼음은 처음 밟아본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빙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올림픽 신기록도 지금 스투룩스투룩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이 얼음판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 이 빙질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이스 테크니션이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의 아이스 테크니션 백이태 씨 오늘 연결을 해보죠. 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수 섭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예. 요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6시 15분 일어났거든요. 예. 나오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5시 반. 어이고. 그래서 얼음판에 나오면 예. 뭐 물 양이나 얼음 깎는 양 그런 거를 이제 리포트를 해서 주는 거죠. 전기기사한테. 이제 그런 거에서 뭐 몇 번의 연습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냐면 얼음 두께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물 쓰는 양하고 얼음 깎는 양을 충분히 알려줘야 돼요. 경기 끝날 때까지 당연히 거기 경기장에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빙질 체크하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물 오늘을 뭐 프로딩이라고 하는데 차로 물을 얼마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고 이제 퇴근을 하죠. 그 몇 시쯤? 빠르면 한 10시 반, 11시. 빠르면. 네, 빠르면. 야,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얼음판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네네. 온 동네방네가 아니라 온 세계에 소문이 자자해요. 평창 빙질 최고다. 정말 좋다. 이런 칭찬 듣고 계시죠? 뭐 가끔 들리기는 한데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뭐 여러 사람 같이 아유, 그 겸손의 말씀이시고. 네. 혹시 찾아와서 인사 건네는 선수나 뭐 스텝은 없었습니까? 뭐 일단 쇼트트랙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연습 때나 시합 전에 꼭 그 감독님 오셔가지고 예.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쇼트트랙이 우리가 강하다고 보니까 한국 코치가 감독이 와서 자꾸 저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 또 외국 그 사람들도 있고 조금 눈치 보이고 그런 거 있겠어요.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눈빛 보면 알아요. 제가 항상 저 눈인사하고. 예, 눈빛으로 고맙습니다. 예, 내가 엄지 한번 들어주고 막 그렇죠. 뭐 대놓고는 할 수는 없어요.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일단 빙판을 만드는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은 뭐예요? 저는 그거부터 모르겠어요. 그냥 물 넣고 얼음 얼리고 땡 이런 건 아닌 거죠?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종목마다 다 달라요, 두께가? 원하는 두께가? 뭐 스피드를 요구하는 경기장들은 대략 한 3cm, 3.5cm 내용입니다. 스피드, 뭐 너무 스피드 두꺼우면 안 스케이팅, 돼요. 쇼트트랙 이런 데는 좀 얇아야 되고. 예. 피겨라든지 그럼 이런 데서. 피겨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많은 점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뭐 1.5cm, 2cm도 크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음 깨져 나가는 게. 한번 점프할 때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5cm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얼음 두께를. 다르군요. 원하는 얼음의 그 컨디션이라는 게. 예. 그럼 어떻게 만드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3cm면 한 3cm 정도의 물을 채워서 그렇죠. 가만 놔두면 다 얼 것이다. 우리 먹는 얼음 얼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집에 그 얼음을 꺼내보세요. 불투명해. 뭔가 이렇게 공기 같은 것도 보이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적측을 한다 그러죠. 얇게. 대략 한 번 저희가 얼음 작업하는데 한 0.2에서 0.3mm 왔다 갔다. 겹겹이 쌓는 거예요. 한 번 물 확 부어가지고 3cm 만드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는 거. 자, 그럼 피겨 경기장 5cm라고 하면은 0.2씩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5겹. 아니죠. 250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뜨거운 물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요? 한 40도씨 물이 예. 일반 찬물보다는 조금 빨리 얼어요. 그래요? 저 몰랐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빙차로 이제 싹 긁어내버리면 아주 지저분한 물질이 다 걷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깎다 보면 하얀 눈이 나올 때까지. 깎으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빙차로 샥 다듬어주면 완성.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얼음이 다 완성이 되면 그날의 어떤 외부 온도, 습도, 그날 당일의 관중의 숫자. 예를 들어서 기뻐서 웃고 박수치고 숨쉬고 하면 실내 습도도 상승하고 기온도 상승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서 차는 것과 200명이 들어 차는 거는 공기가 그렇죠. 다르고 얼음이 녹는 게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씀. 그렇죠. 그 시합 직전까지 얼마나 표가 지금 팔렸는지 그걸 지금 계속 체크를 해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렇게
아이스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는 게 몇 명 정도 대략 뭐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글쎄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숫자. 예. 그럼 우리 백이태 선생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 길에 입문하셨어요? 저는 2000년도에 컬링 아이 테크니션들이 와서 외국에서 매료가 됐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죠. 제일 힘든 건? 제일 힘든 거는 얼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재미는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얼음입니다. 얼음 관리하는 일? 네. 그렇게 힘든데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뭐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뭐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나의 조그만 이제 사명감 같은 걸 느껴요. 요즘은 목적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요. 뭔가 선수들을 위해서 좋은 얼음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사명감. 우리나라엔 몇 명 없지 않은가? 이런.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경기 남았잖아요, 올림픽. 네네. 끝까지 반짝반짝 질 좋은 얼음판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아이스 테크니션, 지금 강릉 아이스 아레나의 얼음판을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백이태 씨였습니다. (250겹이랍니다) 여러분. 얼음을 얼리고 또 얼리고 결국 이런 노력이 숨어 있는 거네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겹쳐지는 게 저희 7분짜리 인터뷰 하나 섭외하려고 3일씩 일주일씩 심지어는 6개월을 섭외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다 뒤따라야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